여러분 주위에서 비상계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입을 맞춘 듯이 그래도 위헌이잖아, 절차상 불법이라니까,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헌법 제77조를 단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뜯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냥 뉴스에서 그렇다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감성적인 선동꾼들의 입을 단 한마디로 다물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법적 경제적 논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철저한 시스템 방어 기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싹한 경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그날 밤에 긴박했던 배경과 예산 인질극의 실체를 다뤘다면 오늘은 좀 더 차갑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법과 경제라는 돋보기를 들고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선동인지, 그리고 왜 국제 투자자들은 계엄 자체보다 국가 기능의 마비를 더 공포스러워하는지 그 오싹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상위 1%의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헌법 제77조를 우리 문장 단위로 한번 해체해봅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에 준하는 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탱크가 오고 포탄이 터져야만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19세기 사고방식이에요. 현대 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비상사태는 바로 시스템의 뇌사 상태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자르고 행정부 관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핵해서 국가의 의사결정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이게 사변에 준하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경영주체입니다. 주주총회격인 국회가 경영진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회사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 권력 싸움만 하고 있다면 경영자는 비상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헌법 77조가 말하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건 단순히 길거리에 데모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경제적 질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입법부가 법의 이름을 빌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녕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인 겁니다.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통치행위라는 개념이에요.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들의 해외 사례를 보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작용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리가 명확히 존재하며 국가들은 그 논리를 분명히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재는 왜 달랐을까요? 법관들이 법전에 적힌 글자 뒤에 숨어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을 진영 논리로 난도질하며 범죄 행위로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법관들과 다릅니다. 국가 전체의 생존이라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가 환자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창문을 깨고 산소통을 들여왔다면 그걸 기물파손죄로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린 의사로 보는 게 맞습니까? 환자에 대한 급박한 상황 판단을 법정에 앉아 법전이나 뒤적거리는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절차적 흠결을 따지기 전에 그 행위가 구하고자 했던 국가적 이익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법의 본질인 거죠.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냉전 시기 동소독 긴장 상황에서 정부의 비상조치를 당연한 통치행위로 인정하며 사법심사를 배제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 생존 원칙입니다. 비상시에는 법전에 죽은 글자보다 국가의 숨통을 붙여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오싹한 지점이에요. 여러분은 쿠데타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새벽에 탱크가 시청 앞 광장을 점령하고 총칼을 든 군인들이 방송국을 장악하는 교과서적인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전통적인 방식의 쿠데타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쿠데타는 총소리 한 번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쿠데타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훨씬 파괴적인 형태의 쿠데타를 정의하는데요. 그게 바로 제도적 쿠데타, 인스티튜셔널 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무더기 예산 삭감, 29번의 탄핵,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인사권 방해, 이게 단순히 정치적 싸움으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입법부라는 권력을 이용해 행정부의 팔다리를 자르고 그 기능을 탈취하려는 소리 없는 쿠데타였던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아주 건실하게 운영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를 쫓아내고 경영권을 뺏고 싶어하는 기업 사냥꾼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 사냥꾼이 회사에 불을 지르거나 대표를 폭행해서 쫓아낼까요? 아니요. 대주주와 임원진의 약점을 잡거나 거액으로 매수하고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신규 투자 예산을 모조리 막아버립니다.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묻고 전기세 낼 돈까지 막아서 회사를 아예 멈춰 세우는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대표를 횡령이나 배임 같은 죄목으로 엮어 고발까지 해버립니다. 설령 대표는 죄가 없더라도 조사를 받는 동안 회사는 온갖 루머에 시달리며 주가가 폭락하겠죠. 개미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헐값에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 기업 사냥꾼이 등장하며 말하는 거죠. 대표가 무능해서 회사가 이 모양이니 대표를 해임하고 내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고의로 망가뜨려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거대 야당이 딱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rent seeking, 즉 지대 추구 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생산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남이 일하는 길목을 막아 통행세를 뜯어내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고 목줄을 흔드는 행위, 입법권이라는 합법적인 외투를 입고 행정부의 심장인 예산을 난도질하며 공직자들을 줄줄이 탄핵해 국가 기능을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탱크가 거리로 나오는 게 무섭나요? 아니면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멈추고 마약 수사가 중단되며 간첩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무섭나요? 투자가 우리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거예요. 총칼보다 무서운 건 법과 제도를 무기로 국가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이 상황.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오싹한 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스테이트 캡처, 국가 포획이라고도 부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국가기관을 장악해서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변질시키는 거죠. 예산안과 탄핵권을 일종의 인질급 도구로 사용해서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레버리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이건 민주주의적 견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를 탈취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노골적인 찬탈 행위인 거죠. 탱크만 안 나왔을 뿐이지 국가 권력의 균형을 강제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입법 쿠데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리스의 2010년대 재정 위기 때도 정치 세력이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를 포획해 부채 폭증과 경제 붕괴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매우 유사한 패턴인 거죠. 여러분,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건 계엄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외국 언론과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은 우리 내부의 시선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경영 시스템이 마비되어 자신들의 투자금이 묶이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 일부 외신들이 국가 기능 마비에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불확실성의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건 악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법적 환경이 안정적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매일같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악법을 쏟아내고 장관들을 수시로 갈아치우면 어느 미친 기업이 대한민국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입은 손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옵션 밸류 오브 웨이팅, 기다림의 옵션 가치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일단 돈을 안 쓰고 지켜보는 거죠. 자본이 돌지 않고 투자가 멈추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나요? 일자리를 잃는 청년들, 그리고 물가 폭등에 직면하는 서민들입니다. 입법 독재 세력은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이 만든 시스템 마비가 사실상 서민들의 삶을 가장 먼저 도륙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국가의 성장 엔진에 모래를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은 이 제도적 쿠데타를 멈추기 위한 일종의 카운터 쿠데타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국가 시스템의 균형을 강제로 복구해서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을 끝내겠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려 했던 거죠. 많은 이들이 군대의 이동만 보고 민주주의 파괴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군대가 왜 움직였는지를 봐야 해요. 이미 국회 안에서 법의 탈을 쓴 괴물들이 국가의 혈맥을 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환자를 결박하고서라도 해독제를 주사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미국의 경제학자 맨커 올스는 국가가 쇠퇴하는 이유로 분배연합의 비대화를 꼽았습니다.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 자기 몫만 챙기려는 집단이 정치를 장악할 때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꼴인 거예요. 12.3 비상계엄은 이 썩은 분배연합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내고 다시 성장과 질서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태평양 건너 저 멀리 해외로 한번 돌려봅시다.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시장, 즉 월스트리트나 런던의 금융가에서는 이 계엄 사태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가 말하는 이익과 손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복원 가능성에만 집중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오싹한 온도 차이입니다. 당시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국내 언론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며 대서특필할 때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세계적인 경제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기능 마비와 입법부의 예산 봉쇄 상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진짜 공포는 계엄 선포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국가의 행정부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손발이 묶여버린 그 기괴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투자 관점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여러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지겹게 들으시죠?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낮은 이유를 아시나요? 코스피가 5,200이 넘었는데 주가가 낮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숫자만 커졌지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매기는 PER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돈은 미친 듯이 버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 빼고 나면 나머지는 여전히 헐값입니다. 여러분, 가격, 프라이스와 가치, 밸류를 혼동하지 마세요.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2억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아파트 월세가 2배로 뛰었는데 집값은 고작 20% 오른 거라면 시장은 그 아파트의 가치를 오히려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뿐인가요? 집값이 20% 오르는 동안 환율이 30% 박살났다면 그건 앉아서 내 재산의 실제 가치가 깎여나가는 걸 구경하는 꼴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배구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진짜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투자한 나라의 국회가 국가 예산을 인질로 잡고 매일같이 장관을 탄핵해서 정부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정책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법천지 같은 입법 독재 상태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는 주범인 거죠.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던 그 순간 투자자들은 역설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정치적 마비 상태를 끝내려는 결단이 내려졌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당시 환율이 요동쳤지만 국가 신용등급이나 CDS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시장은 계엄이라는 수단보다 그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의 회복을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시스템이 고장나서 멈춰있는 것보다 강제로라도 수리해서 돌리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본 거죠.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신용의 회복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혼란을 방치하는 비용보다 일시적인 충격을 주더라도 질서를 잡는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더 저렴하다는 계산이죠. 외국 언론들이 한국의 계엄을 보며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며 한국의 행정 마비 실태를 보도한 건 투자자들에게 이 나라가 지금 수술대에 올라갔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수술 중에는 피가 나고 고통스럽지만 수술이 끝나면 다시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오히려 외신들이 진짜 소름 돋아했던 건 계엄군이 아니라 국회를 점령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던 선동 세력들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그 광기 어린 모습들 말이죠. 선진국 투자자들 눈에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세우는 걸 보며 훨씬 더 미개하고 위험해 보였을 겁니다. 그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꼴불견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들도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법이나 프랑스의 헌법 제16조를 보세요. 국가 존립이 위태로우면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보다 일시적인 권한 집중을 통해 파국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도 군사적, 경제적 비상조치를 취했죠. 이뿐인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치안 강화 및 야당 성향 도시 포틀랜드, 시카고, LA 등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 및 군 병력을 배치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비상권한 발동을 금기시하고 내란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 아주 기형적인 프레임이에요. 해외의 냉철한 분석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다만 우리 내부의 언론들이 그 본질을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공포만 심어줬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
세계 경제의 거물들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아니면 입법 독재 세력에게 먹혀 영영 삼류 국가로 전락할지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가 삼류 국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는 점을 해외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얘기해보죠.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대통령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마비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예산 인질극을 멈춰 서민 경제를 살리며 무분별한 탄핵으로 무너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었죠. 진짜 국헌문란을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쪽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행정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장악하려 한 입법 독재 세력 아닙니까?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자신들의 쿠데타를 막으려 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가두려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일 것입니다. 자, 이제 감정을 빼고 차가운 법리로만 따져서 12.3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 아닌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권 행사였다. 헌법 제77조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최종 방어 기제를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기능적 사변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이 고유 권한을 통해 국가의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이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적은 결단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계엄 상황에서 병력의 이동은 법적 금지구역이 없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 많은 이들이 군인이 국회에 들어간 것만 보고 경악하지만 차가운 법전을 들여다보십시오.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회 전반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 역시 국가 시스템의 핵심 중추이며 당시의 극심한 혼란을 방지하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군 병력이 배치된 것은 계엄하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춰가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뻔히 보고도 모른 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를 넘어선 역사적 배임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방어하기 위한 처절한 진실 규명의 과정이었다. 진짜 내란이나 쿠데타라면 무력 충돌과 인명 피해가 무조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은 단 한 방의 총성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엄의 진짜 목적은 선거관리기관의 투명성을 조사하고 마비된 예산 시스템을 복구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 했던 이 청정계엄의 진실은 지금껏 진행했던 모든 재판 과정에서 그 정당성이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을 두고 실패한 쿠데타니 내란이니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다시 복귀해본 그날 밤의 본질은 무너져가는 국가의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마지막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수술은 중단되었고 환자는 여전히 위독합니다. 아니 어쩌면 수술을 방해한 세력들에 의해 더 위험한 합병증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가 왜 존재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입법 독재를 탱크보다 더 무서운 쿠데타라고 불러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해요. 여러분,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고 논리로 무장하는 순간 그 공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결국 인간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며 중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 본인에게 닥칠 사법적 리스크, 언론의 포화,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걸 각오 안 하셨을까요? 모두 각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총지휘자로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국가라는 기차가 탈선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고독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뒤에서 국가의 미래를 도륙할 때 그는 홀로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시스템의 전원 코드를 다시 꽂으려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정치적 지지가 아니에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 본인의 모든 것을 던진 지도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그가 내린 비상계엄은 파괴를 위한 광기가 아니라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한 처절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운명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날은 사법부에 정의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날이 될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배신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뿐입니다. 만약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단죄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조차 이미 저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스스로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자들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역적의 오명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마저 무너져 내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가 위기 상황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는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숨통을 끊는 국가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을요. 역사 앞에 떳떳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을 영원히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날의 판결을 똑똑히 기록할 것이고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단호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통째로 붕괴되어 단죄받는 그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싶지 않다면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진실의 편에 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간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진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제도적 쿠데타의 무서운 실체를 파헤치는 이 과정은 저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선동에 가려진 진실을 깨우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화력으로 채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줄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전 영상과 오늘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